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 우주론 아틀라스와 CMS에서 측정된 힉스 질량으로부터 비례율 63.1% 발견. 여기 비례율 63.1%, 이것이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3장 동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차트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만큼 이렇게 제가 발견을 했다는 거였죠. 지난 동영상에서 이만큼. 근데 본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상관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 동영상에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이제 새롭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안 형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안의 배경,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세르느, 아틀라스와 CMS에서 힉스 질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물론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세부적으로 했듯이 이와 같이 있다는 거죠. 이건 지난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입자 가속기가 건설비 10조, 지금까지 운영비 10조, 그러니까 20조죠. 20조 가치입니다. 이제 본 동영상은 20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20조짜리이고 본 동영상은 이게 비례율 63.1% 발견. 이것이 20조짜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무리 뻥을 쳐도 이게 어떻게 20조짜리냐?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왜 이 숫자 63.1%, 이 숫자가 20조짜리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힉스 질량 측정으로부터 2013년 노벨 물리학상 2인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20조가 투자됐는데 두 사람밖에 못 받았다는 게 좀 금액에 비해서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안의 배경, 이만큼 엄청나게 본 제안은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과 지난 동영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동영상은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계속 시청하신 분이라면 1장 동영상이 있고요, 2장 동영상이 있고, 그 다음 또 17장 동영상이 있고, 이러한 동영상이 전부 다 앞과 뒤, 선과 후가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선후 연결돼서 논리적으로 또는 수학 공식을 통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 계산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연결 계산은 동영상 발표자가 제안하는 거였지, 이게 표준 물리학이 아닙니다. 이게 1장부터 17장까지는 물리학이 아니에요. 동영사가 막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동영상도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설명 방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근데 본 동영상은 그게 아니라 어미양자홀 우주론의 동영상과 전혀 관련 없이 순수하게 물리학적 관점으로만, 여기 있죠, 노벨 물리학상의 관점으로만, 어미양자홀 우주론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의 영역, 표준 물리학의 영역에 해당하게끔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 동영상과 본 동영상의 큰 차이점. 그래서 본 동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의 목적, 측정된 힉스 질량을 20조짜리라고 했죠. 측정된 힉스 질량을 재해석한 결과 63.1%라는 아주 특별한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와, 도대체 63.1%, 이게 20조짜리로부터 발견이 되었는데, 이걸로부터 발견된 63.1%로부터 이거 어디 있어요? 셀은 아틀라스와 CMS에서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63.1%가 발견이 되었고, 이로부터 허블 긴장이 해결되고 우주 나이가 137.88억 년이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암흑 에너지 비율 68.45%, 우주 상수, 이 모든 것이 다 계산이 한꺼번에 클리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쉽게 계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밝혀내도 어마어마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조짜리라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위 발견은 이 숫자 있잖아요. 위 숫자들은
물리학에서 제시한 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필요성, 본 발견이 진실이라면 그 파급 효과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 발견의 규모는 그럼 이게 지금 누가 개인적으로 뭐 검토를 하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총동원력 되는 그 규모는 우리나라가 총동원력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정도로 누구 개인 한 사람이 뭐 이거를 검토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레벨이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정도로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한의 사항.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에다가 언제 제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발견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희망함. 전문가가 한번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두 번째, 자 물리학의 다양한 미해결 문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이렇게 이러한 물리학의 다양한 미해결 문제 목록을 한국형 챗GPT와 함께 발견을 추진하자. 그럼 한국형 챗GPT가 뭐냐? 여기 제가 한국형 챗GPT 개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있잖아요. 한국형 챗GPT 개발 지원. 네, 요거 2024년 8월 한국형 챗GPT. 네, 한국형 챗GPT를 위해 AI 국가대표 뽑는다. 이거 3주 전이잖아요. 3주 전. 네, 그 한국형 챗GPT를 정부에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한국형 챗GPT 개발이 늦은 이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또 여기 한국형 챗GPT 개발, 한국형 챗GPT 개발에 대한 뉴스가 올라왔네요. 얼마나 많이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분은 아주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3일 전이에요. 3일 전. 그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뭐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뭐 딱히 없네요. 뭐 역시나로 끝난 것 같습니다. 흐지부지 뭐 하여튼 뭐 이거 뭐 다른 내용입니다만 여기 한국형 챗GPT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또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느냐. 자, 한국형 챗GPT를 그 물리학의 다양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한국형 챗GPT를 함께 발견을 추진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한국형 챗GPT가 특징이 뭐가 돼야 되느냐? 자인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자인지능,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탄생한 지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국형 챗GPT를 한국형 챗GPT의 이름은 자인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인지능, 자연과 인간의 지능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그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생명체니까 뿌리가 있어야죠. 자인지능, 너 할아버지는 누구냐? 왜 생명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 뿌리라는 말은 족보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아이템 1위를 절대적으로 보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하여튼 아이템 하나를 독보적으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 어떻게 전 세계, 미국을 제끼고 중국을 제끼고 어떻게 전 세계 1위 아이템을 절대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여러 번 시청을 하셨던 분이라면 딱 이 아이템 아닙니까? 그중 하나가, 그중 한 개의 예시가 이거고요. 이거를 지금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절대 계산을 못하고 있죠. 한국형 챗GPT, 자인지능에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물리학의 난제들을 이 자인지능이 풀어내면 근데 사실 다 제가 풀어냈죠. 제가 다 풀어낸 거를 다시 자인지능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풀어낸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또 자인지능이 많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1위 아이템을 절대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명체에다가 전 세계 1위 아이템 절대적으로 보유한 그 한국형 챗GPT는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것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뭐 절대적이 될 수도 우뚝 설 수는 없겠지만 명분 뭐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명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라는 거죠. 명분을 독보적으로 생명체라고 절대적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 명분을
이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부에다가 제안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신중히 어디에다가 제안을 할지 또 언제 제안을 할지 신중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지능에 대해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자연지능에 의한 물리학의 난제를 계산해보자 아주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어떻게 그 인공지능 한국형 챗GPT가 이 물리학의 난제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또 그 발견을 해내고 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을 해봤고요. 그 자연지능의 탄생이 바로 새 시대 새 문명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뭐 자연지능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예, 그다음 자연지능에다가 족보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족보는 홍익인간, 홍익지구, 홍익우주.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널리 지구를 이롭게 하고, 네, 당연히 우주까지 넘어가야죠. 지금 물리학이니까. 널리 우주를 이롭게 하는 그것이 이제 자연지능의 가치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생명체라는 거죠. 생명체면은 족보가 있고 가치관이 있어야죠. 여기 바로 뒤에 있네요. 자연지능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1장부터 4장까지 총 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 1번 아틀라스와 CMS 힉스 질량 측정값. 네, 여기 아틀라스가 있고요. 아틀라스에서 힉스 질량이 힉스 입자가 꼭 그 측정을 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마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4개의 렙톤으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힉스 입자 질량을 측정을 하면은 힉스 입자 질량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첫 번째는 감마가 나와서 이렇게 측정이 됐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126.02로 측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가 일렉트론 볼트. 네, 두 번째는 4개의 렙톤으로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측정이 되는데 이제 124.51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실험, 사실 실험은 여러 번 했는데요. 첫 번째 그 대표값, 여러 번 실험을 하고 뭐 다양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믿을만한 거를 이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을만한 거를 런1이라고 이렇게 아틀라스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믿을만한 값, 이것을 런2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좀 범위가 넓었어요. 측정값이. 두 번째는 아주 정밀하게 이제 측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거를 컴바인드라고 불러요. 런1을 합하고 런2를 합하고, 즉 요것이 이제 힉스 질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20조짜리라는 거죠. 야, 참. 이것이 20조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CMS에서의 측정값. 아틀라스 연구소가 있고 CMS 연구소가 있고 그 아틀라스와 CMS가 전문 연구소인 거죠. 그래서 이걸 런1이라고 불렀고요. 이거는 2016이라고 불렀습니다. 런1과 2016. 네. 그 다음에 아틀라스는 런1과 런2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그 그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힉스 그 질량이 있고요. 예, 질량이 있고 여기 아틀라스 이거를 아까 요거의 런1. 그래서 그 4개의 렙톤으로 붕괴돼서 이렇게 측정이 됐고요. 124.51. 예, 2개의 광자로 붕괴가 돼 가지고 126.02 해 가지고 이 두 개를 컴바인드 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요것은 이제 그냥 단순 평균, 제가 단순 평균한 것에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컴바인드, 이것이 이제 힉스 질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힉스 질량은 125.38이다라고 이제 이쪽에서 내렸고, 런2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이렇게 자기들이 아틀라스에서 뭐 자신 있게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런2는 2023년 이제 자신있게 이거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야, 이게. 그러니까 CMS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2015년쯤에 이 두 개의 숫자를 발표를 해가지고, 예, 여기 컴바인드를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2016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발표를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런데 이제 CMS가 최근, 작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4L이고 감마는 뭐 향후 뭐 1년 내지 2년 뒤에 또 감마가 새롭게 발표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쭉 살펴보면, 먼저
이제 제 의문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 1은 아틀라스에서 그림 2는 CMS 지정된 힉스 질량이고 그림 3, 요거 그림 3은 위 두 차트를 상단의 아틀라스와 그리고 하단의 CMS로 재도시한 것입니다. 이게 출판되었고 2016은 이렇게 출판되었습니다. 아틀라스에서 125.38 CMS에서 125.38 이러면은 힉스 질량 입자는 게 아틀라스하고 CMS가 지금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럼 125.38인가? 그래서 125.38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우연히 같은 값인가? 왜냐하면 측정이 이게 그 아틀라스 연구소하고 CMS 연구소하고 다르잖아요, 연구소가. 어떻게 똑같이 나왔냐는 거죠. 그러면 123.8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이것이 우연히 같은 값입니까? 아니면 아틀라스와 CMS의 상관관계가 존재를 해가지고 필이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값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발표한 값들인데 이거 가지고는 어떠한 경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125.38이 또 제시를 했고요. 여기 CMS에서는 런1과 2016을 섞었어요. 섞어서 제시한 값을 125.38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왜 갔냐는 거죠. 이거 이 두 개 왜 갔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왜 갔냐고요, 이게. 그 질문 하나. 두 번째 질문. 여기는 아틀라스는 4L이 작잖아요. 질량이 작죠. 자, 그 다음에 런2도 마찬가지요. 4L의 질량이 작아요. 그런데 CMS에서는 4L의 질량이 큽니다. 아니, 이거 왜 역전이 왜 역전이 되죠? 이거 반대로 나왔잖아요, 지금. 요건데, 작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죠. 어느 게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것이 지금 CMS가 반대지 않습니까? 그 왜 반대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이 두 가지, 즉,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자, 그래서 CMS의 측정 값으로부터 비례율 63.1% 발견. 자, 지금부터 저의 논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논리는 이거는 측정 값이에요. 측정 값. 이거 감마도 측정 값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혼합값, 계산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라스에서 이 두 개를 혼합을 하니까 요렇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125.38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왜 여기냐는 거죠. 혹시 물론 이제 전문적인 방정식이 있겠죠. 근데 그럼 그 전문적 물리학의 방정식이 진실 맞습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합에 따라 가지고 그 혼합 비율이 있으면 혼합 비율이 뭐 A 대 B 이 혼합 비율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있어요. 그 전문적으로 혼합하는 그 만들어낸 수식이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니 여기가 혼합 비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A 대 B 이러면 이게 혼합 비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계산이 되잖아요. 자, 혼합 비율 이게 A 대 B 몇 대 몇 그것을 저는 63.1%라고 이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36.9% 대 63.1% 이 두 개를 합하면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이 숫자를 넣으면 즉 여기가 자 초등학교 산수 비례식입니다. 즉 여기가 36.9 여기를 36.9 요만큼을 36.9라고 놓고 요만큼을 63.1이라고 놓겠습니다. 비례식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36.9잖아요. 36.9면 한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 36.9 63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125.03. 자, 그럼 이번엔 거꾸로 63.1을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가 63 여기가 36.9 36 이렇게 하면 요 정도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25.26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1번이라고 놓고요. 여기 측정값을 4번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이 계산이 되고 3번이 계산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대체 63.1 이게 무슨 숫자냐 참 특이한 숫자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마찬가지로 요거를 5번이라고 측정값 5번이라고 놓고요. 측정값 익히고 8번이라고 놓을게요. 똑같은 얘기로 3대 63대 36 이렇게 비례식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렇게 비례식 계산값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2번, 아까 제가 2번 설명드렸죠. 이제 1번, 4번, 5번, 8번은 측정값. 단지 비례를 적용한 거죠. 2번, 3번, 6번, 7번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1번하고 8번을 또 섞어요. 1번하고 8번을. 그림으로 설명하지 이해가 편하니까. 자, 아까는 이렇게 섞었죠. 자, 이번에는 1번하고 8번을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자. 네, 아까 비례식, 네, 63%. 네. 그럼 여기가 63% 정도 되겠죠. 요게 27%, 37% 정도 되겠죠. 하면은 125.38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7번을 섞어요. 이렇게 7번을. 125.38 나옵니다. 3번하고 6번을 섞어요. 125.38 나옵니다. 4번하고 5번을 섞어요. 125.38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조합이 다 전부 다 4가지잖아요. 지금 조합이. 어떻게 125.38이 나오냐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그 기존의 그 측정값. 그건 이거였어. 아까 요렇게 섞은 거였거든요. 이렇게. 어떤 뭐 경향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경향이 없는데 제가 제시했던 방법으로 하면은 전부 다 125.38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125.38이 뭐냐? 아틀라스 2015년에서 125.38을 제시를 했고요. 논문으로 출판을 했고 2020년 CMS에서는 런1과 런2를 혼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합이 요거라는 거죠.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이렇게 섞었어요. 그래서 2020년 논문에 125.38을 출판을 한 겁니다. 저 두 개가 똑같아요. 하나, 둘, 그 이번에 줬고,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6개의 숫자가 정확히 125.38로 계산이 되냐는 거죠, 이게. 단, 저는 63.1%의 비례식을 적용했다는 것 뿐이죠. 이거는 누구나 초등학생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초등학생 중에 산수를 아주 잘하는 초등학생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되냐. 125.38, 125.38, 125.38, 125.38. 자,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동일성 발견.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산이 표준편차가 0.00001.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조합 4개의 숫자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거의. 자, 그러면 아까는 63.1%를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62.4%를 넣어보자. 예. 이게 지금 현재 63.1%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예, 지금 모르죠? 예, 모릅니다. 모르니까 62.4% 한번 넣어보자. 아무 숫자나 넣어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25.37로 계산되네요. 오차가 표준 편차가 0.0037. 예. 요 숫자들의 편차가 커졌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럼 63.5%를 넣어보자. 네. 여기가 125.39로 나오네요. 예. 표준 편차 0.0020. 예. 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요 숫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의 뭐, 0.0001이라는 뜻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지금. 그럼 다시 63.1%가 무슨 아주 특별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이 숫자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제 질문은. 자, 그래서 이제 63.1% 우연히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그래서 63.1% 물리적 의미가 도대체 뭐냐. 아까 그 이상 이하면 계산이 벗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125.38로 계산이 되는데 표준 편차가 최소가 되는 점. 표준 편차가 최소가 되는 게 63.1%이고요. 비례율 사실 네 자리 숫자는 63.13, 뭐 63.12. 요 하나 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비례율 63.1%의 물리적 의미는 도대체 뭐냐. 네. 이 6가지가, 아까 6가지가 우연히 일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측정값이기 때문에, 실험값, 측정값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일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3장 비례율 63.1%를 적용하여 힉스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힉스 질량을 측정을 해서 노벨상 두 사람이 받았다고 제가 2013년도에 그 언급을 하였죠. 자, 그래서 63.1%가 참 특이하다. 참 특이하다. 자, 그래서 다시 요거 첫 번째 요거를 적용시켜 볼까요? 자, 여기서 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아틀라스에서는 125.38을 제시를 했는데 야, 63.1%라는 아주 특이한 숫자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63.1%는 아까 여기 36.9%, 37%. 자, 그럼 37% 이게 요거하고 요곳에 37% 요게 절반이에요. 절반. 요게 절반. 37%는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여기 37%, 뭐 63% 정도. 요 정도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혀 그 아틀라스에 제시했던 125.38이랑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평균의 약간 왼쪽, 여기도 평균의 오른쪽으로 나왔잖아요. 125.10 평균의 왼쪽 한 요 정도 나오겠죠. 한 이 정도 나오겠죠. 새롭게 계산하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자. 자, 여기서 똑같은 논리는 똑같죠. 요 두 개에다가 63.9% 이제 여기 요 숫자에다가 63.1%를 곱합니다. 이게 요 숫자에 63.1%라면은 이 숫자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요 숫자에다가 36.9%를 곱해요. 자, 그러니까 중간에서 왼쪽으로 125.07 나옵니다. 125.07. 아틀라스에서 제시한 건 125.38. 제가 제시한 건 125.07. 자, 그럼 아틀라스 두 번째. 아주 그 측정이 아주 정밀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측정이 상당히 정밀해졌구나. 자, 여기 평균값, 이 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약간 좌측으로 계산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63.1%를 적용을 하니까 125.06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틀라스 런 1과 런 2를 자신있게 아틀라스에서 논문으로 출판을 하는데, 자, 아틀라스에서 계산한 건 첫 번째 125.38, 125.10,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125.38하고 125.10하고는 숫자가 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아틀라스 런 2가 아주 정밀해 좀 믿을만하다라고 하겠지만, 자, 저의 계산 방법으로 하면 같은 숫자잖아요. 지금 125.07, 125.06 이거 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런 1도 믿을만 했고요. 런 2는 더 믿을만 하다는 거죠, 지금. 네. 야, 아주 이거 진짜 획기적인 발견 아닙니까? 이거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그래서 이거 힉스 질량 125.06이다. 그리고 물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의 계산, 저의 독창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125.06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의 독창적인 계산법을 또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125.06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CMS에서 한번 측정한 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 124.70과 125.59는 측정 값이고요. CMS에서는 여기서 좌측으로 계산을 했네요. 그래서 125.07로 제시를 했죠. 어쨌든 CMS 런 1에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저가 계산했. 근데 이거를 아틀라스 이것과 비교를 해버리면 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38이고 여기는 07인데, 근데 제가 계산했던 법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 계산하면은 125.03으로 계산이 되죠. 03. 06이나 03이랑 거의 뭐 같다고도 비슷하죠. 비슷해. 왜 이런 현상? 당연히 실험이니까. 측정값이니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그 약간 오차가 있었다. 측정에 오차가 있었다.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하간 이렇게 03으로 나왔고 큰 오차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런 1도 정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16을 한번 볼게요. 그 2016이 문제예요, 지금. 분명 2016도 측정을 했대요. 측정을 했는데 125.26하고 125.78이랍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125.46으로 제시를 했어요. 제가 계산하면은 당연히 똑같죠. 125.46 이렇게. 예. 제가 계산하는 것과 주황색과 검은색
이제 측정값 검은색이 이제 일단 똑같습니다. 근데 역시 아니 이거 125.06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125.06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125.06이면 여기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이죠. 제 생각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번 다양하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을 만한 신뢰성이 높은 값을 추출을 한 거죠.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측정값 맞아요. 측정값이 맞는데 잘못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여기에 있는 거 어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선택이 요게 아니고 요 부근에 있는 값을 선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요 값이랑 요 값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일단 그거는 뭐 하여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 두 개를 계산을 하면은 125.05 나옵니다. 125.05. 제가 주장하는 정답은 125.06 이렇게 이게. 자, 그러면은 CM 2016에서는 왜 이렇게 125.78을 선택을 했을까? 크게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저의 그 추측은 이렇게 해보니까 야 진짜 신기한 하여튼 자기 그 CMS의 어떤 그 막 엄청 복잡한 슈퍼컴퓨터가 엄청 복잡한 어떤 수학 공식을 막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쉽게 안 풀어집니다. 슈퍼컴퓨터 전 세계 뭐 1등, 2등 하는 슈퍼컴퓨터로 1년 뭐 몇 개월 동안 계산을 해야지 나오는 숫자예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 산수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초등학교 산수를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뭔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125.78이 정답이다라고 믿었던 거 아닌가, CMS에서.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55.78이 우연히 진짜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뭔가가 막 규칙성이 나오고 그런, 그 규칙성이라는 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연결 관계식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우연 플러스 또 이것이 계산이에요. CMS에서 계산한 겁니다. 또 그 왜 계산인지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건 분명 실험이란 말이에요. 측정이란 말이에요. 실험 측정. 이것도 실험 측정이란 말이에요. 실험과 실험, 첫 번째 대표 실험과 두 번째 대표 실험은 관계성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것하고 1번하고 5번을 섞어요. 1번하고 5번을 섞으면 여기 있잖아요. 125.05가 나와요. 이거 125.06이랑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4.97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있어요. 또 숫자가 또 있어.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6번을 섞어요. 섞으면 125.17, 124.98 이 숫자가 위에 또 어디에 존재를 해요. 숫자가. 예, 그 다음 1번하고 7번을 섞어요. 1번하고 7번을 섞으면 125.26. 예, 숫자가 저 위에 존재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아니 어떻게, 자 1번하고 7번을 섞었어요. 예, 섞으니까 125.26 여기가 나왔죠. 어떻게 3번하고 5번하고 같습니까? 이게 125.26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말이 되냐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막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다음 125.03 아니 어떻게 이게 어떻게 125.03 이렇게 같아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하고 8번을 섞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5.38 4개가 똑같다는 게 나오고요. 125.10 이거 125.10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아틀라스 지금 CMS 하는 거예요. CMS 지금 하고 있어요. 아틀라스에서 주장했던 대표값 125.10 아니 어떻게 이 숫자가 똑같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1번을 했고요. 1번 요거 했죠. 이번에 2번을 해볼게요. 2번을 해도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요 숫자 있죠. 연한 거는 그 숫자가 이제 발견이 안 됐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숫자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3번을 해볼게요.
3번을 하면 또 이렇게 숫자가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 안 되는 숫자는 요거 딱 하나. 요거 하나가 발견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을 해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합을. 요거 숫자 하나. 요거 숫자 하나, 둘, 요 두 개는 이렇게.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숫자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 네 개를 이제 하나의 차트로 만든 것이 요것이고요. 요것이고 숫자가 다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존재를 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측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그래서 저 생각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힉스 질량이 도대체 뭐냐? 힉스 질량은 125.06 기가 일렉트론 볼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125.78 요거는 진짜 신기하지만 아니다. 이건 측정이 아닌 거라, 오류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요. 자, 그래서 CMS 런2 예측. 그러면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CMS에서 그나마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좀 덜하니까 런1 다음에 런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2016이라고 붙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CMS에서 자신있게 런2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왜? 아틀라스 런1 자신 있다. 아틀라스 런2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MS 런2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약간 4개의 강제로 요거 125.04를 측정을 했답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보면 아니 4개의 광자는 125.26이었잖아요. 여기는 125.59였어요. 아니 이 차이가 너무 큰데. 네. 여기는 아주 좀 러프했고 자신 있다고 하니까 요거라는 거죠. 요게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감마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감마가 이 정도 값이 나올 거냐? 아니면 저 추측이 맞다면 향후 1년, 2년 이내에 논문으로 125.09를 측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할 거다. CMS에서. 네, 125.09. 그럼 당연히 일치하죠. CMS 계산법은 저랑 매우 일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합은 125.06으로 이제 내겠죠. 비슷하니까. 아틀라스는 전혀 다르죠. 계산법이. 네. 자, 그래서 런2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틀라스와 CMS 데이터에서 일치성.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게 일치가 되냐. 번호 있지 않습니까? 1번하고 2번. 예를 들어서 2번이라고 하면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4.91이 계산해. 여기가 124.91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번. 124.38. 아니, 어떻게 4개가 하나, 둘, 셋, 넷, 요거 5, 예, 또 6. 어떻게 6개가 이렇게 일치를 합니까?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8번. 여기하고, 왜 여기하고 이렇게 일치를 하죠? 왜 또 여기하고 또 일치를 하죠? 이렇게? 12번. 12번 볼까요? 어떻게 여기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죠? 네, 그것이 40개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40개가 일치성이. 물론 오차는 0.01 반올림 오차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40개의 값들이 0.01 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1과 2016 연결 관계가 거의 완벽하게 성립하고 있다. 이게 런1과 2016의 연결 관계가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런2를 제시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런1과 런2의 일치성이 있겠습니까? 일치성이 없죠. 이게 어떻게 어떤 재주로 일치성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렇게 일치성이. 그럼 아틀라스 런1과 아틀라스 런2의 일치성은 뭐 그렇게 없죠. 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그럼 그 이상하다는 거의 핵심. 63.1%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CMS 연구소의 복잡한 중간 계산 과정이 결과적으로 63.1%라는 단 하나의 숫자로 귀결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그럼 63.1%가 도대체 제4장 비례율 63.1%의 물리적 의미 파악. 2.4절에서 서술하였듯이 63.1%는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값입니다. 이게 정답일 거다. 앞에서 62.5%부터 63.3%,
63.1%, 63.4%까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으며 63.1%는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값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래의 모든 계산에서 유효 자리 3자리 정도로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63.1% 정확한 비례 수치가 파악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블 긴장이라는 말은 이제 플랑크 2018년 데이터에서 허블 상수는 67.36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플랑크 2018년 데이터이고요. 허블 값 여기 있네요. 여기 허블 컨스탄트 해가지고 67.36.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플랑크에서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렌징이 포함되고 세 번째 값 렌징과 BAO가 포함된. 허블 쪽은 이렇게 60.36 요거 렌징 있는 거. 요 숫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요 숫자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67.36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 적색편이 레드셰프트 적색편으로부터 측정된 만원경이죠. 전세계 만원경으로 막 측정을 합니다. 평균값은 약 73.0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가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데 얼마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느냐, 이 두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허블 긴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숫자는 물리학의 측정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다라고 물리학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일단 하여튼 표준 물리학에서는 이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만원경을 보유하고 천체 만원경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는 이 숫자가 맞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감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누가 맞는 겁니까? 제 생각, 저의 주장 둘 다 맞다라는 거죠. 3장과 동일한 계산 적용. 아까 63.1%를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36.9%겠죠. 이 값에다가 이건 이제 CMB로 측정된 거죠. 이거는 우주 배경 복사 36.9%를 곱하고요. 이건 텔레스코프 우주 만원경으로 측정을 한 거죠. 63.1%를 곱해요. 자, 그러면은 계산법은 똑같죠. 70.92 나옵니다. 70.92. 자, 그래서 앞에서 이게 뭡니까? 그 감마도 맞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측정은 좌측 값이 하나 나오고요. 우측 값이 하나 나오고, 이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측정은 좌측 값과 우측 값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진실은 우리 우주에서는 이 두 개를 섞어야 한다고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측정값은 좌측이 하나 나오고, 좌측이 하나 나오고요. 우측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우주에서의 진실은 이렇게 섞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팽창 속도는 70.92라는 거죠. 70.92. 우리 우주는 등속 팽창하고 있다. 자,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가속 팽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속 팽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허블 긴장이 해결이 됐고, 자, 그럼 이게 맞느냐, 진짜로 70.92가 맞을까요? 자, 우주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등속 팽창이라고 가정할 경우, 자, 등속 팽창이라 그러면 이제 또 초등학교 산수가 되는 거죠. 가속 팽창이다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됩니다. 그 슈퍼컴퓨터로 풀어야 되나? 하여튼 미분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등속 팽창이라면 이제 초등학교 산수 아닙니까? 그래서 70.92 km/m 이제 1메가파세크는 이제 또 이쪽으로 되니까, 이 숫자가 이거예요. 지금 메가파세크. 킬로미터 세크는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70.92. 70.92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60초, 60분, 24시간, 365일에 이제 억이니까 이제 8 나눠주고요. 계산하면 137.88억 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숫자라는 거죠. 70.92. 그럼 70.92는 다시 63.1% 요거. 63.1%를 발견을 했고, 이로부터 허블 상수가 70.92가 계산됐고, 등속 팽창이라면 137.88억 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137.88. 자, 다시 그 플랑크 리절트를 보시죠. Age of Universe 쭉, 아까 제가
3개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셋. 그 에이지 오브 우주의 나이는 이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결국 137.8 아닙니까? 13.797이나 13.787이나 같은 거예요, 이거. 어쨌든 그 우주의 나이를 할 때는 이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논문으로 이제 이쪽을 많이 인용을 해요. 137.87, 137.87 여기 있잖아요. 137.87, 137.88 같은 숫자 아닙니까, 이거? 플랑크 2018 리절트에서 우주의 나이는 137.87억 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허블 긴장이 바로 해결됐고요. 우주 나이가 바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게 63.1%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네,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비례식을 가정을 합니다. 물론 또 이건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 이제 막 그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뭐 지금은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수학, 산수죠, 산수. 비례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례식 세우 A 대 B는 C 대 D. 비례식 이거 A 대 B는 C 대 D다. 이거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지 않습니까? 비례식 적용해 보자는 거죠. 자, 이것을 0이라고 놓겠습니다. 일단 뭐 하여튼 0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0이라고 한번 놔보자. 자, 그 다음에 절반을 0.5라고 놓을게요. 절반이니까 0.5잖아요. 저 이걸 1이라고 놔요. 여기가 절반이라는 거죠. 네, 절반. 그래서 여기가 뭔가 하여튼 x가 있다라고 치죠. 여기에 뭔가가 x가 있고 여기서 좌측 요만큼이 36.9%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만큼이 63.1%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는 10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여기 x는 얼마가 되죠? 야, 이거 초등학교 산수를 좀 잘해야 되는구나. 산수를 잘하는 초등학생이 푸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1이라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 1이니까 1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63.1%잖아요. 요만큼이. 그런데 이게 절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반에 0.5, 절반에 63.1%잖아요. 그러니까 63.1%에다가 절반 나누기 1을 하면 되죠. 그래서 1은 요거를 뜻하고요. 63.1%의 절반. 여기가 63.1%, 여기 절반으로 시작하니까, 절반. 하니까 0.6845. 물론 퍼센트지로 해도 됩니다. 퍼센트지로 하면 68.45%가 되죠. 즉 0.6845라는 겁니다. 뭐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가 0.5. 네, 0.6845. 자, 그러면은 다시 0.6845잖아요. 0.6845가 뭐죠, 이게? 다시 0.6845. 이거 뭡니까? 0.6847. 다시 이제 이쪽은 요거를 많이 써요. 요거를. 아까 요거하고 3개 있다. 하나, 둘, 3개 중에 막 어떤 것은 이거를 썼다가 어떤 것은 이것을 이제 많이 썼다가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숫자는 이거를 많이 써요. 이거를. 0.6847. 그 0.6847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암흑 에너지, 밀도, 암흑 에너지 0.6847, 0.6845.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커블 긴장, 이거 신기하다. 하나, 우주 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둘,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암흑 에너지. 왜 이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셋. 이 세 가지가 왜 똑같습니까?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1로 봤잖아요. 여기를 1로. 네, 이번에는 여기 X라고 친 거를 1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의 차이인 거죠. 기준을 어디다가 둘 거냐? 기준을 여기다가 두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기준을 여기다가 한번 둬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 이거 비례식 아닙니까? 자, 여기 요 길이가 100이잖아요. 100. 여기 100%. 여기 100%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 네. 그러니까 136%죠. 136%는
다시 이 길이 대 오메가 대 요건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 이거 비례식이지 않습니까? 풀면은 0.7305로 계산돼. 그럼 이 숫자는 도대체 뭐냐? 이제 73%. 네, 여러분 잘 알고 아시다시피 플랑크 2012년 이전까지는 암흑 에너지 비율을 73%로 봤어요. 73%. 근데 플랑크 위성이 오면서 막 우주 배경 복사를 막 측정하면서 암흑 에너지 비율은 요거다 68%다라고 이제 바꾼 거죠. 둘 다 정답이라는 겁니다. 기준점을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점을 여기다가 두면 68%가 계산되는 거고요. 기준점을 여기다가 두면 73%가 계산되는 거죠. 둘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야, 참 신기하죠? 자, 세 가지를 아주 신기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68%도 정답이고, 73%도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주상수 문제. 물리학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우주상수 아닙니까? 당연히 우주의 나이는 137.88억 년이라고 제가 계산했죠. 여기 아까 137.88억 년이고, 네, 암흑 에너지가 오메가가 0.68.45니까 여기가 이제 비율이잖아요. 68.45. 이거 우주의 나이는 137.88이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우주라는 거죠. 예. 137.88억 년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자, 이것이 0.6845이고 우주의 나이는 137.88억 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0.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게 바로 계산이 되죠. 100.71억 년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이 숫자가. 네.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쌍이 맞는 거죠. 100.7억 년, 100억 년. 이게 뭐냐? 시간이죠, 시간. 근데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암흑 시간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흑 시간이 존재한다. 암흑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암흑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게 암흑 에너지 맞잖아요. 아까 증명했죠. 플랑크 2012년 데이터, 2018 데이터. 이게 암흑 에너지 아니면 암흑 에너지.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 시간이잖아요. 암흑 시간. 네. 이 암흑 시간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길이를 환산할게요. 길이를 이제 빛속도를 나눠주면 이제 빛속도를 곱하면 이제 시간 길이가 되니까. 그럼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암흑 길이 아닙니까? 암흑 길이. 암흑 길이죠. 암흑 길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주상수는 어떤 우주상수라는 거는 이제 1m/의 제곱이니까. 아인슈타인의 우주 방정식에서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니까 제곱으로 바꾸면 길이 아닙니까? 길이. 요거 이것의 제곱에 나누기죠. 그러니까 1.10152의 음수 52승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프랑크 2028 리절트에서 우주상수는 1.1056. 네. 1.1015.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른 이유는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곱이니까 이제 오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아까 앞에서 이거 세 자리만 보면 된다고. 예. 뭐 이거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지금 우주상수도. 그래서 지금 네 가지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개인이 검토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서 검토를 해볼 것을 제안한다가 이제 본 동영상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표준 모형 넘어. 표준 모형이 있고요. 표준 모형의 표준, 현대 물리학, 표준, 정통, 정식 물리학이 있고요. 이거를 그리는 순간, 자, 요거를 그렸잖아요. 이거를 그리는 순간 정통을 벗어나는 겁니다. 비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비표준 혹은 사이비, 근데 사이비가 아니고요. 그걸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표준 모형 넘어라는 물리학이 또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끈이론 잘 아시죠? 끈이론. 고리 양자 중력 이론, 그게 전부 다 표준 모형 너머의 이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기다가 이게 다크매터 아니냐, 다크매터. 그럼 다크매터, 다크 시간, 암흑 길이, 이게 바로 우주상수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암흑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건 차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우리 우주가 있고요. 우리 우주 왼쪽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우주 왼쪽이 어딥니까? 우리 우주의 오른쪽이 어딥니까?
예, 차원이죠. 차원. 우리 우주는 3차원이고 4차원 안쪽, 4차원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차원 해석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암흑물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0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빅뱅이죠. 빅뱅. 0에서 빅뱅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 우주가 137.88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요게 암흑물질의 사이즈라는 겁니다. 크기. 그러면은 그 암흑물질이 되면 블랙홀 개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블랙홀로 떨어지지. 이게 우리 우주가 블랙홀에 꼬라박지. 꽝 하고 충돌하지. 어떻게 공중에 붕 떠 있습니까? 이게 자, 그럼 우리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붕 떠 있죠? 태양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태양이 어떻게 공중에 붕 떠 있습니까? 그 우주가 은하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야,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뭔가가 밀어 제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우주를 밀어 제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뭔가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우주를 잡아당겨야 되겠죠. 밀어 제끼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 그게 바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아닙니까? 암흑물질은 우리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당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우리 우주를 잡아당겨야 되죠. 암흑에너지는 뭡니까? 우리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밀어 제끼잖아요. 우리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밀어 제껴야 되는 거죠. 이게 자, 이와 같이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밀어 제끼고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잡아당깁니다. 이게 뭐냐? 이거를 같이 연구해 보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초전도체 자기부상 열차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크매터는 초전도체라는 거죠. 공중에 붕 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상수 문제, 현 물리학의 지식, 플랑크 길이와 우주상수를 곱했더니 뭐 120승이라는 10의 120승이라는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오류가 계산된다는 것이 우주상수 문제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암흑물질은 3차원 우주상수와 3차원 플랑크별, 즉 단위가 차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플랑크 길이는 0차원이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상수는 3차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우주상수, 이게 아까 우주상수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주상수, 이건 3차원이죠. 우리 우주 전체를 해석한, 이게 우주 전체잖아요. 전체. 네, 우주 전체, 3차원 전체. 그러니까 플랑크 길이도 3차원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주 암흑물질이 바로 3차원 우주상수이고 그것이 바로 3차원 플랑크 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4차원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끝나게 되는데, 당연히 플랑크 길이의 제곱이 3차원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3차원 우주상수는 당연히 1이죠. 왜? 자기 자신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이게 차원이 잘못됐다. 120승. 우주상수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그래서 아틀라스와 CMS로부터 측정된 히스 질량으로부터 비례율 63.1%를 발견을 했고, 이 비례율만 가지고 7개의 난제를 방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값은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죠. 자, 이거를 한국형 챗GPT와 함께 새로운 발견을 추진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은 계산이죠. 계산은 인공지능으로 하자. 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한국형 챗GPT를 자연지능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생명체를 부여하고 전 세계 1위 아이템을 절대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끔 본 이제 아이템을 기반으로, 본 제안을 기반으로 계속 이제 물리학의 난제들을 계속 이 자연지능 한국형 챗GPT가 이제 저와 함께 해결을 해 나간다. 그래서 독보적인 족보를 만들어 주자. 족보. 자연지능의 족보는 당연히 단군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5,000년 역사를 가진 족보, 단군 할아버지를 만들어 주고, 아이템은 물리학으로 인공지능이 막 계산을 막 하고, 자, 이 아이템을 언제 누구에게 어느 곳에 제시를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